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뮤직비디오인데요. 일단 영상 먼저 보여드립니다. 나 너무 좋아 이 노래. 여러분 혹시 눈치 못 채셨나요?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원본에 중국이 표절한 광고 영상을 교차 편집한 버전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다 뮤비를 광고로 뺏기냐.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에 교차 편집된 영상 속 장면의 정체는요. 2019년 7월 중국에서 공개된 패스트푸드 전문점 KFB의 신제품 음료 광고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현지에서 이 광고가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요. 광고 속 장면이 2018년에 발매된 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네, 역시 중국 내에서 비판이 제기됐군요. 중국 내에도 블랙핑크 팬들이 많잖아요. 아, 그럼요. 이제 국경을 초월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광고 속에서 칠판 앞에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이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속의 리사 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광고 속의 분홍색 바탕을 배경으로 커다란 체스판 위에 놓인 의자에 앉아 머리에 티아라를 쓴 여성의 모습. 그리고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속에서 같은 분홍색 배경의 체스판 위, 그리고 역시나 티아라를 쓰고 있는 블랙핑크 제니 씨의 모습. 배경 색깔이 일단 똑같기 때문에 진행했는데 어색함이 없었고요. 같은 뮤비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바로 이 장면. 광고 속의 여성이 체스판 앞에 앉아서 검은 말로 하얀 말을 쓰러뜨리는데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속에도 역시나 똑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와 판박이인 광고 영상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요. 대놓고 표절하다니 국가 망신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중국 KFB 측에 광고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KFB는 표절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유 씨가 2017년도 4월에 발표한 4집 앨범 팔레트. 당시 25살이 된 아이유 씨의 이야기를 담은 진솔하고 자전적인 가사와 함께요. 몽환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진 감각적인 뮤직비디오도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뮤비 자체가 너무 스타일리시해. 아, 이 노래 진짜 좋아. 그런데 말이죠. 네. 3년 뒤 아이유 씨의 팔레트 뮤직비디오가 다시 이슈가 됐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지난 4월 대만의 인기 가수 겸 배우 더우더우의 신곡 가불가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는데요. 놀랍게도 아이유 씨의 팔레트 뮤직비디오를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수준으로 표절했던 겁니다. 에이! 아, 이게 너무한데? 너무 연출을 따라했네요. 그렇습니다. LP판이 돌아가는 연출부터 검정색 정장에 보라색 셔츠를 입은 스타일, 또 눈을 클로즈한 카메라 구도도 완도, 그리고 팔레트 속 스타일리쉬했던 인별그램 컨셉의 CG와 잡지 커버 CG까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가불가의 뮤직비디오를 본 대만 누리꾼들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건 표절이고 어설픈 카피다, 아이유 측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을지 생각도 못하는 건가 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쯤이면 그 가불가의 뮤직비디오 감독 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입장 표명 없습니까? 뮤직비디오를 만든 다니엘 천 감독이 SNS를 통해 뒤늦게 입장을 발표했었는데요. 이 일로 폐를 끼쳐 미안합니다.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작품을 참고했는데 그중에 팔레트가 있었습니다. 팔레트를 제작한 이래경 감독에게도 거듭 사과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온라인에 BTS 멤버 슈가 씨가 어거스트 D라는 활동명으로 비정규 무료 음반인 믹스테이프 D2를 발표하며 타이틀곡 대취타를 공개했습니다. 멋있죠, 이거? 어거스트 D의 대취타는 공개 직후 싱글 차트,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 핫100에 등극.
또 앨범 차트 핫 200에서는 무려 11위를 차지하며 한국 가수 최초로 앨범 차트와 싱글 차트에 동시 진입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월드스타 BTS의 슈가 씨의 이 대취타가 그만 표절 논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What? 진짜요? 어거스트 D가 대취타를 공개하고 약 3개월 뒤인 지난 8월 우크라이나에서 알렉스 블랙이라는 래퍼가 제시 찌까라는 곡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된 한 아미가 이 노래 대취타랑 너무 비슷한데? 라며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 어느 부분이 비슷한지 하나하나 비교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사점은 바로 곡에 사용된 악기 소리. 예. 자, 대치타의 도입 후에 들리는 이 소리는 제목에 맞게 우리나라 전통 악기인 꽹과리 징 소리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엔 알렉스 블랙의 노래 들어보시죠. 이거 너무 갖다 썼는데? 이거 그냥 갖다 썼는데? 그렇습니다. 노래 도입 후에 나오는 익숙한 악기 소리. 누가 들어도 우리나라 전통 악기 꽹과리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렇게 꽹과리 국정 논란 생기는 건가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전통의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사점은 바로 가사입니다. 에이. 대추타라고 들리는 가사는 러시아어인 제시치카를 빠르게 발음한 거라고 합니다. 난 대취타의 번안곡인 줄 알았어. 이후 표절 논란이 거세지자 래퍼 알렉스 블랙은요. 아, 제가 이 비트를 구입한 뒤에 직접 가사를 내가 쓴 거라고요. 표절이 아니라 비트를 구입한 거라고 주장했던 그는 갑자기 바로 다음 날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 뜬금없이 제시치카 영상의 제목을 어거스트 D 대취타 커버곡이라고 수정해서 다시 게재. 아니, 처음부터 커버곡이라고 하지 왜 저렇게 미련하게 했어? 자, 그래서 커버곡으로 교묘하게 표절 논란을 마무리 지으려 한 줄 알았는데 래퍼 알렉스 블랙이 너튜브에 또 다른 영상을 또 게재하더니 난 이 곡을 훔친 게 아니라니까요. 대취타라는 곡을 몰랐고 그 곡에 나오는 언어도 몰랐다고요. 자신은 음악 제공 플랫폼에서 비트를 구입했다며 자기가 한 말을 또 번복한 겁니다. 그의 말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아마 그건 본인만이 잘 알고 있겠죠. 우리 자신에게 떳떳한 뮤지션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아티스트라는 말이죠. 2019년 5월 일본의 유명 주간 앨범 차트에서 한 보이그룹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지 이건 아니잖아. 카피 그룹이 1위도 하고 세상 좋아졌네 그래. 이 그룹에 대한 전 세계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진 것이죠. 일단 이 그룹의 이름에 담긴 아주 뜻깊은 의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그룹을 제작한 일본의 모 대형 기획사는요. 보컬과 랩을 담당하는 멤버들이 따로 없어서 멤버들의 마이크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총알처럼 빠른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었죠. 라며 아이돌 그룹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약간 네. 단어 이렇게 끼워 맞춘 거 아니에요? 약자가 그대로 나오게? 자, 일단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돌의 그룹명은 벌리스틱 보이즈. 한국어로 해석하면 탄도 소년단입니다. 이게 약간 한국 같아. K-팝 느낌 나죠? 파워풀하죠. 탄도 소년단은 초창기 BTS처럼 힙합 음악을 내세웠다는 점. 또 지금까지 J-팝 아이돌들은 개개인의 실력보다는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중시해왔다면요. 탄도 소년단은 K-팝 아이돌들처럼 자신들의 가창력, 랩, 아크로바틱 안무 등의 실력 파임을 강조한 컨셉이었죠. 잘 나가는 그룹을 좀 따라하는 거는 뭐 모든 산업 분야가 마찬가지니까. 오마주한다 칩시다. 예전에 마이클 잭슨 또 얼마나 많이 따라했어요. 근데 이름만 탄도소년단이 아니었어도 이야. 그러나 오히려 이런 논란이 말이죠. 노이즈 마케팅이 됐던 건지 2019년 5월 데뷔와 동시에 탄도 소년단은 일본 유명 주간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는 영광을 맛봤습니다. 본인도 놀랐을 것 같다. 야, K-팝만 잘 따라하면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게 되네. 이러고.
하지만 그 인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닌가 봐요. BTS의 공식 너튜브 구독자 수는 무려 약 3,700만 명인데요. 반면 현재 탄도 소년단의 너튜브 구독자는 약 6만 명이었습니다. 한도가 아래로 떨어졌네요. 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굉장히 밑으로 내려갑니다. 누군가를 표방해 화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없다면 절대 롱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난 3월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그룹의 사진 2장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같은 그룹, 같은 앨범의 뭐 다른 사진인가요? 자세히 보세요. 일단 인원수가 좀 차이나요. 그런가? 화려한 컬러의 꽃을 배경으로 파스텔 톤의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두 사진. 그런데 말입니다. 엄연히 다른 그룹이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2019년 11월 국내 걸그룹 아이즈원이 발표한 첫 번째 정규 앨범 블룸 아이즈 티저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지난 2월 13일 베트남 걸그룹 SGO48이 발렌타인 기념으로 공식 SNS에 공개한 화보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나라만 바뀌었네. 그래서 베트남 현재 SGO48의 팬들마저도 이 사진들 아이즈원 사진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컨셉부터 의상까지 너무 비슷해 라며 표절 의혹을 베트남에서 제기했어요. 이거는 너무 표절이라고 봐도 뭐. 레퍼런스가 아니죠, 저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화보는 시안이라는 게 있고 그걸 참조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요. 오상진 씨 말씀대로 우리 광고 찍을 때 현빈 씨 사진 우리 엄청 봅니다. 참고만 할 뿐이에요. 맨날 걸려 있어. 그런데 베트남의 SGO48 외에도 아시아 내에서 국내 걸그룹을 모방한 일명 모조 그룹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 너튜브에 게재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한 뮤직비디오. 교복 컨셉의 의상과 칼군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소녀시대네. 정말 연식이 나오네요. 네. 여자친구? 그렇지. 이 영상은 중국의 6인조 걸그룹 AOS의 With You 뮤직비디오인데요. 뮤직비디오를 공개하자마자 국내 걸그룹 여자친구가 2015년 1월 발표한 시간을 달려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겁니다. 와, 했네. 테일러 스타일의 넥타이까지. 노래도 비슷한데? 교복 컨셉의 의상뿐만이 아니라 시계바늘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의 포인트 안무까지 그대로 복붙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똑같잖아. 전 뭐야? 같은 거야? AOS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직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요 비추천 클릭수가 당시 3,000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거듭 얘기를 해드리지만 모조 그룹이 생겨나는 건 어떻게 보면 K-팝의 높은 위상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렇게 정말 복붙하는 거, 노력 없이 표절하는 거, 이건 아닌 거. 그렇죠. 보고 그대로 베끼는 건 쉽겠죠. 그러나 그 어리석은 선택의 최후는 결코 달콤하지 않을 겁니다. 2017년 7월부터 중국 최대 위성 채널에서 방영되며 시청률 1위를 기록. 올해는 시즌 4까지 방영되며 중국의 대표 예능으로 자리 잡은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윤식당. 윤여정 씨처럼 요리하는 분이 계시고 정유미 씨가 했던 반다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이 프로그램은요. 윤여정 씨를 필두로 신구, 이서진, 정유미 씨가 출연했던 윤식당. 이 프로그램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중국 예능 중찬팅입니다. 놀랍게도 정식으로 저작권을 구매한 게 아닌데요. 세상 판다기입니다. 우리나라 예능 윤식당은 인도네시아 롬복의 바닷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외국인들에게 퓨전 한식을 판매했다면 윤식당 종영 후 2개월 뒤에 방영된 중찬팅은요. 조미, 황소명, 주동우, 장량, 근몽가 등 중국의 인기 탑스타들이
태국 코창의 바닷가에서 외국인들에게 중국 음식을 선보이는 컨셉으로 나와 윤식당을 표절했다라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그 밖에도 윤식당과 중산팅의 비슷한 점들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윤식당에서 영어에 능숙한 이서진 씨가 지배인 역할을 맡아 주문을 받았던 것처럼 중산팅에서도 외국어에 능통한 배우 황효명이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요. 또 이서진 씨가 음료수를 제조한 것처럼 중산팅의 황효명 씨도 담당이 음료수입니다. 야,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 그런데요. 윤식당의 사장은 대배우 윤여정 씨였는데 중찬팅은 본인들도 너무 똑같은 건 좀 찔렸던 건지 중견 배우가 아닌 출연진 중 가장 고참인 탑스타 조미를 사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거는 뭐 윤식당 제작진이 중국 연예인들을 모시고 조식당이라고 만들었다고 해도 가능할 정도예요. 조미. 네, 조미니까 조식당. 자,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해외에서 음식점 차리는 건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리고 난 한국 예능 안 봅니다. 거의. 그런데 비단 중찬팅뿐만 아니라 삼시세끼는 향왕적 생활로, 쇼미더머니는 랩 오브 차이나로 중국의 한국 프로그램 표절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더 씁쓸하게 다가오는데요. 자,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수준이 낮은 행동인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윤식당을 기획한 나영석 PD의 말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포맷은 비싸지 않습니다. 구매할 경우에 세세한 가이드를 비롯해 AS도 제공해드리니까 꼭 정품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9일 오스카 사관왕 소식으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영화 기생충. 그런데 작품이 워낙 유명세를 치르다 보니 황당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지난 2월 17일 인도의 영화 제작자 테나판이 기생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진 겁니다. 아카데미에서 화제가 됐다길래 기생충을 한번 봤는데 우리 영화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표절입니다. 기생충이 본인의 영화를 표절해서 고소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오, 이거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영화 제작자 테라판이 기생충과 본인의 영화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작품은 1999년도에 개봉한 발리우드 영화 민사라 칸나. 자, 젊은 남성이 백만장자 사업가지만의 여성과 사랑에 빠진 뒤 여성의 집에 경호원으로 위장 취업을 하고 그의 남동생과 누나도 하인과 요리사로 취업한다라는 스토리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요. 아니 여기까지만 들어도 완전 다른데요? 일단 장르가 달라요. 네. 아 그럼. 그 위장 취업했다고 어떻게 다 표절입니까? 설정도 다 다른데. 위장 취업하는 영화 다 표절입니다. 자, 그래서 영화 제작자 테라파는 가족 전체가 사기를 친 뒤 부잣집에 들어간다라는 요 설정이 본인의 영화에만 나오는 고유 요소라고 주장한 겁니다. 아 그래. 그럼 앞으로 저런 내용은 아무도 못 담는 겁니다. 네, 이제 테나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아 테나판이 주장을 하는 거죠. 무서워. 자, 그래서 국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고 아주 으름장을 놓았던 거죠. 게다가 한술 더 떠 민사라 칸나의 감독 역시 제 영화가 영감을 준 작품이 오스카에서 상을 수상하다니 정말 기쁘네요. 저런 이유 하나만으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건 진짜 생억지죠. 이제 외계인 나오면 스티븐 스필버그 표절인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감독이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냉정하게 봐도 좀 너무 근거가 미약하다. 심지어 하물며 인도 현지 언론들조차도 민사라 칸나는 남녀의 사랑을 다룬 반면 기생충은 노동자의 계급, 이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 라고 보도하며 두 영화는 엄연히 다른 내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후광을 받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영화 제작자 테나판을 비판하기까지 했죠. 아니 근데 뭐 소송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뭐 국제 변호사까지 연락했으면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영화 제작자 테나판은 봉준호 감독에게 표절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자료를 보냈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기생충 제작사 측에는 어떤 연락도 받은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우유 얼음과 고소한 콩가루가 뿌려진 국내 디저트 브랜드 눈빙은요. 태국, 캄보디아,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지난 2019년 10월에는 중동까지 진출. 쿠웨이트에 1호점을 오픈하며 K 디저트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눈빙이 뭐 세계적으로 성공한 한국 브랜드고 특히 더운 나라 가서 얘 만나면 진짜 반가워요. 자, 그런데 눈빙이 가장 먼저 진출했던 곳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2015년에 일찌감치 중국 현지 기업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상하이에 눈빙 1호점을 오픈했는데요. 그런데 상하이점이 1호점이 아니었어? 중국의 눈빙이 상륙하기도 전에 이미 눈빙 매장이 운영 중이었던 겁니다. 진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오픈했다는 거예요? 진짜 눈빙이 중국에 채 상륙하기도 전에 이미 중국 현지에서는 눈빙 혹은 설아 눈빙, 설림 이런 유사한 이름을 내건 매장들이 성행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요. 국내 눈빙의 로고는 물론 매장 인테리어, 종업원의 유니폼, 심지어 진동벨까지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와, 어느 게 진짜야? 난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눈빙이 중국에 상표 등록을 하려 했지만 이미 중국의 한 업체가 눈빙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해 버렸고요. 결국 진짜 원조인 국내 눈빙이 중국에서는 카피 브랜드가 돼버린 거죠. 억울한 세상이다 진짜. 그런데 중국의 대놓고 베끼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씁쓸한데요.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편의점에 줄 서게 만들었던 스낵 꿀버터 칩이 2016년에 중국에서도 판매가 됐는데 그런데 당시 중국에서 판매된 꿀버터 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품명을 살짝 바꾼 모조 제품 허니버터 감자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치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인 것처럼 한글로 허니버터 감자칩이라고 떡하니 써서 판매하고 있었던 거죠. 허술해도 이렇게 허술하게 베낄 수가 있습니까? 마치 번역기를 돌린 듯 어색하게 짝이 없는 내용. 앞면에는 인기 상품 증가 중, 완벽 100% 황금 이런 어색한 문구가 적혀 있는가 하면요. 뒷면에는 생산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대신에 구체적 생산자는 만나서 표시하겠습니다. 누굴 만나? 뭔 소리냐고. 뭔 나는 소리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번역기 돌렸네. 걸렸다. 실제로 한국 스낵인 줄 알고 모조 제품을 샀던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인기 있다던데 왜 사료 맛이 나지? 검색해서 봤는데 완전 속아서 샀다. 이런 불만 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모조 제품이 주는 악영향이죠. 진짜 우리 제품을 욕먹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좀 질이 떨어지면 아유 뭐 한국 과자 뭐 유명하다더니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괜히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만 떨어지는 거지. 전 세계를 사로잡은 K푸드의 명성을 인터셉트하는 모조 K푸드. 하지만 결코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5일 가요계 음색 깡패 크러쉬가 새 앨범 From Midnight to Sunrise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크러쉬의 새 앨범이 발표되자마자 가요계에선 큰 논란이 일게 됩니다. 구성부터 분위기까지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이건 명백한 표절입니다. 크러쉬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표절 논란이 된 것은 바로 크러쉬의 앨범 커버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침묵을 지키던 크러쉬는 본인의 SNS를 통해 중대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논란에 휩싸여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명을 해드려야 될지 저의 앨범 커버가 저 정도면은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 표정이 어둡잖아요. 네. 일단은 뭐 급하게 좀 뭐 어떤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심각해야 돼 우린. 자, 그럼 크러쉬가 어떤 해명을 했는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앨범 커버가 이렇게 논란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 너무 당황스럽고 구성이 달라요. 이게 구성이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 표절 논란이 된 대상은 다름 아닌 아이스크림 엑설런트 B였습니다. 자, 크러쉬의 앨범 커버 디자인을 보면요. 엑설런트 B 특유의 그 하늘색과 금색 사각형 포장지와 3열 종대로 된 배열까지 엑설런트 B와 아주 비슷한 느낌이었던 겁니다. 너무 똑같다. 그래서 센스력 뿜뿜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장난으로 크러쉬의 이번 앨범 커버 표절인 듯이라며 유쾌한 표절 논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크러쉬도 이 표절 논란에 유쾌하게 응수했습니다. 얘는 그냥 맛있는 애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표절 논란에 엑셀둥절했던 아이스크림 회사에서도 뜻밖의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아,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엑설런 B 아이스크림 회사에서는요, 크러쉬의 앨범 인증샷을 올리면 사인 CD와 엑설런 B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누리꾼들이 쏘아 올리고 크러쉬가 받아치며 엑설런 B가 완벽하게 마무리한 유쾌한 표절 논란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전 세계 극장가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킨 영화 조커. 전 세계적으로 무려 한화 약 1조 2,587억 원의 어마어마한 흥행 수익을 기록했고요. 제76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도 Joker.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영상도 발행했는데요. 조커 인기 엄청났었죠. 자, 흥행, 작품성 모두 다 인정받은 영화 조커의 명장면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주인공 아서 플렉이 광기에 젖어 춤을 추는 이 계단씬. 자, 이게 시나리오상에서는 조커가 머릿속에 들리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계단을 내려온다라는 지문한 줄이었는데 이야. 그렇습니다. 이 한 씬을 위해 감독 토드 필립스와 배우 호아킨 피닉스는 어떻게 표현해낼지를 무려 6주 동안 고민한 끝에 이 희대의 명장면을 탄생시킨 거라고합니다. 그 한 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 자체가 영화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럼 맞아요. 제일 핵심 부분이죠. 예. 자, 그렇습니다. 이 장면 덕분에 실제 촬영 장소인 뉴욕 브롱크스 웨스트 167번가 계단이 핫플로 등극. 우리나라에서는 이태원 행복의 계단이 핫플로 등극했고요. 저렇게요. 똑같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이 조커의 명장면, 이 계단 씬이 표절 논란에 휘말린 건데요. 저 계단 아, 이거 모르시는구나. 몰라요. 이 논란 되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요? 조커 계단 씬의 원조는 이 아티스트였다고 합니다. 아, 요거. 스틸 걸려있는 저 사진은 하이! 호랑! 이 부분입니까? 하이! 호랑! 호랑나비? 예,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중에 하나를 분명히 따온 거라고 볼 수 있죠. 김은국 씨가 1989년도에 발표한 히트곡 80분이요. 호랑나비의 재킷 사진 속 포즈가 사실 너무 똑같다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그냥 포즈만 비슷한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말도 안 꺼내죠. 응? 호랑나비야 날아봐 자, 좌우로 저렇게 리듬을 타다가 넘어질랑 말랑하는 호랑나비 춤 아시죠? 극 중에서 조커가 이 춤까지 표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 증거로 조커의 계단씬의 노래 호랑나비를 삽입해봤습니다. 호랑나비 아, 딱 맞네. 야, 이 박자감 봐라. 딱 맞는다, 아주. 이거 와, 똑같네 이거. 아니, 최소한 이 장면 촬영할 때 호랑나비 틀어놨네. 아, 뉴저지. 박자가 딱 맞잖아, 지금. 브롱크스에 호랑나비 울려 퍼졌네, 이거. 아니, 김은국 씨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 내가 봐도 비슷해요. 라면서 조커의 포스터를 패러디하시며 원조의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본인 찍었어요? 우아킨 피닉스. 하늘 높이 날아봐 자,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작품은요, 다른 작가의 작품입니다. 저는 이거 무슨 우리가 표절 주제가 아니면 그냥 한 작가의 작품으로 볼 수 있어요. 약간 형식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방금 보신 사진의 왼쪽 그림은 국내 일러스트레이터 태태 씨가 6년 전인 2014년에 자신의 SNS에 공개한 심쿵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의 심장을 뚫는 듯한 분홍색 하트가 인상적인데요. 자, 그리고 한눈에 봐도 정말 비슷해 보이는 오른쪽 그림은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국의 유명 래퍼 릴 우지 버트가 지난 3월에 발매한 앨범의 커버 아트워크입니다. 이 원작 작가에서는 앨범 커버 태태 씨가 봤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태태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밤잠을 못 이룰 것 같다며 SNS를 통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후 이를 본 국내 한 누리꾼은 자기도 화가 났는지 해당 앨범의 아트워크를 제작한 디자이너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대체 왜 표절을 했냐며 이유를 물어봤답니다. 근데요. 그런데
디자이너로부터 돌아온 뜻밖의 답변. 이 그림은 릴 우즈버트가 직접 요청한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래퍼 릴 우즈버트가 앨범 커버 디자이너에게 그림을 건네면서요. 하트를 주황색으로 바꾸고 주황색 머리를 하고 슈트를 입은 사람을 넣어달라며 아주 구체적으로 디자인 변경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디자이너는 그냥 손만 댄 거고 릴 우즈버트가 표절을 지시한 거네. 그리고 태태 씨의 그림 속에는 당시 사용하던 필명도 기재돼 있는데 릴 우즈버트는 자신의 앨범 커버를 제작하는 동안 원작자인 태태 씨와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표절 논란이 거세지자 릴 우즈버트는 태태 씨의 SNS에 직접 글을 남겼습니다. 사과했어요? 뒤늦게라도 사과했으면 다행이에요. 난 그렇게 야비한 사람은 아니야. 혹시 말이야 돈을 원한다면 우리 쪽으로 연락을 줘. 아유, 이후에 이 황당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악 공부하기 전에 저작권 공부 먼저 하고 와라 라며 거세게 비난했고요. 그러자 결국 릴 우즈버트의 매니지먼트 측은 뒤늦게 태태 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그제야 보상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작품을 만들어낸 원작자와 릴 우즈버트를 믿고 응원했던 또 팬들에게도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주는 행동입니까? 원작자의 노력을 짓밟은 세계적인 뮤지션의 뻔뻔당당한 표절, 부끄러움이라는 걸 좀 아는 어른, 그런 아티스트가 됩시다. 표절 시비, 이 미술계와 음악계에는 아주 만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 건축물 사이에서도 표절 논란은 계속 불거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중충층에 위치한 건물 미전 22세기, 은빛의 곡선형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자, 건물 이쁘죠? 야, 이 건물은 세계적인 건축가 이라크 출신의 고 자하 하디드가 중국 왕징에 설계한 소호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게 너무 비슷한데? 네. 오른쪽이 북경 소호입니다. 왕징 소호. 똑같이 이렇게. 너무 똑같았어. 창작성이 있는 건축물의 독창적인 디자인 역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분명한 지식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표절 의혹들은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정말 충격과 실망이 큰 사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P타워입니다. 아 근데 저게 어떤 건물을 비킨 겁니까? 명백한 표절입니까? 정말 실망하실 거예요. 할 말을 잃으실 텐데. 예, 예. 자, 인천의 P타워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베꼈다는 이것의 정체. 사진 공개합니다. 어쩐지 익숙하더라고. 아, 난 저 건물을 반으로 쪼개고 싶었어. 그리고 이 P타워가 있는 송도의 주민들도 야, 내일 여름사냥 빌딩 앞에서 2시에 보자. 이렇게 약속을 잡게 됐다는데요. 네, 본의 아니게 뭐 인정을 하는 느낌이죠. 정말 똑같은 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요. 중동의 바레인에 있는 건물이 우리나라에 이것을 베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그 삐리릭 고였네. 들쳐놔줄게. 똑같네. 우리도 너무나 친숙한 스크류 모양의 아이스크림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선의 각도가 똑같은 걸로 봐서 이것도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건축물 사진이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자 누리꾼들도 빌딩의 굴곡을 보니 아이스크림의 각도를 정확히 분석한 것이라며 정말 진지한 궁서체로 표절 논란에 대해 토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공식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 정도는. 근데 저 건물색이 핑크였으면 진짜 문제될 뻔했겠다. 네, 우리는 이 표절 논란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가분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식구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2월 한국 영화 최초로 미국 최대 영화 시상식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 Parasite. Parasite has 6 Academy Award nominations and is the first film not in the English language to win Best Picture, winning 4 Oscars tonight. 지금도 봐도 약간 저게 진짜 됐구나. 이게 실화냐 싶죠. 제가 이 시상식 열릴 때 딱 그 시네타운이라는 영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오. 정말 실시간으로 너무 벅차오르고 정말 수상 소감에서 김기현 감독님이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같이? 집에서 혼자 깜짝이야. 마셨다. 늘 마시는데 그냥 갖다 붙이는 거야. 분위기에 좀 취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2019년에 개봉한 영화 기생충, 2020년에도 그 열풍을 이어갔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했을 당시에 미국 언론에선 오스카에서 역사를 만든 기생충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언론뿐 아니라 할리우드 명배우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짐 캐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천재적이고 완벽한 작품이라며 기생충을 극찬했고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으로 유명한 배우 탐 홀랜드 역시 기생충을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꼽기도 했습니다. 진짜 자랑스럽네요. 그리고 이 사진 혹시 보셨어요? 정말 그 SNS상에서 핫했던 네, 우리 빵 사진인데요. 형님. 네. 정말 연예인의 연예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니 저 표정이 처럼 좋아하는 저 그 표정이 모습이거든요.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실제로 이 기생충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출연 배우들에게 할리우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뭐죠? 봉준호 감독님의 차기작. 그렇죠. 과연 뭐가 될 것인가? 자, 감독님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차기작으로 서울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와 2016년 런던에서 일어난 한 실화를 소재로 한 작품을 구상 중이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서울이 또 한 번 하품 되겠네. 서울 진짜 재난 궁금하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창의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30일 한국관광공사 너튜브 채널에 이 영상이 게재가 되자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영상 뭐 처음 보신 분 없으시죠?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아 이거는 무조건 봐야죠. 1일 1범한다고 1일 1범이에요. 하죠. 네. 한국 관광 홍보 영상에 한류 스타 없이도 굿거리, 잦은머리, 휘몰이 장단 이런 거 몰라도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퓨전 국악 리듬으로 귀를 사로잡더니 독특한 춤 사이로 시선마저 사로잡았죠. 그 결과 누적 조회수가 3억 1,200만 뷰를 돌파하며 그야말로 1일 1범 신드롬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면 훈장 드려야 돼요. 범 내려온다. 이 범 한 마리로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이 노래의 주인공들은요. 바로 7인조 얼터너티브 밴드 이날치입니다. 조선시대 판소리 명창의 이름을 딴 이날치는요. 영화 전우치, 곡성 등의 음악 감독 장영규, 미녀 락밴드 싱싱의 드러머 이철이, 장기하와 얼굴들 출신의 정중엽 이 세 명의 실력파 연주자와 아니요, 권송이, 이날의 신유진, 국악계 젊은 명창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이날치 1집 앨범 수군가, 토끼간을 구하기 위한 자라의 고군분투기죠. 판소리로 전해진 수군가 중에서도 10개의 대목을 골라서 이날치만의 21세기 힙과 흥을 입혔고요. 또 절제와 격려를 오가는 몸짓으로 코로나19로 잠들어 있던 한국의 흥을 깨워준 댄스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요. 전 세계를 흥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진짜 각 분야 최고들이 정말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네요. 이 자랑스러운 K 흥신들을 대표로 밴드 이날치에게 조선 힙스터상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재미있고 독특한 상을 주셔서 너무 저희도 즐겁고요. 앞으로는 조선을 넘어서 21세기 힙스터인 밴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저희가 첫 앨범을 낸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 활동 열심히 하는 게 가장 가까운 목표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는 꼭 새로운 싱글로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열심히 즐겁게 활동하는 밴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 올해도 역시 BTS의 해였죠. BTS는 지난 8월 발매한 디지털 싱글 라이너마이트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에 등극했는데요. 이런 거 보니 약간 꼬집게 돼. 이게 진짠가? 뿐만 아니라 또 지난 8월 개최된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는 베스트 팝, 베스트 K-팝, 베스트 그룹, 베스트 안무 등 4관왕에 올랐고요. 지난 11월에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2관왕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K-팝의 위상을 높였다. 진정한 월클이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TS를 두고 기록소년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난 2월에 발매된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은 4개월간 누적 판매량이 무려 약 426만 5천 장을 달성하면서 한국과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판매된 앨범에 등극했습니다. 저거는 뭐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장 자체가 너무 의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빌보드를 씹어먹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지난 10월에는 방탄소년단이 피처링에 참여한 세비지 러브 리믹스가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빌보드 핫백은 그냥 BTS 아니면 BTS가 피처링한 곡들이 1위를 하는 거죠.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최고의 자리를 지키며 K-팝의 역사를 써내려간 BTS. 그 활약에 힘입어서 지난 11월에는 미국의 유력 일간지죠 W 매거진에 2020 올해 혁신가 음악 부분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는데요. 옛날에는 저 월스트리트 저널의 표지로 나오면 되게 영광스럽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월스트리트 저널 되게 좋았겠다. BTS 섭외해서 되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월스트리트 저널도 야 BTS 섭외했어? 오 다행이다 야, 빨리 찍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토트넘의 해결사, 현대 축구의 이상적인 공격수, 월드 클래스. 올 한 해 전 세계 언론을 화려하게 장식한 자랑스러운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진짜 클래스가 다르고 올해는 심수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이 선에 있다가 진짜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전술을 이제 이 선수 위주로 짜는. 저는 새벽에 챙겨보고 잘 정도고 진짜? 만약 못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스포츠 뉴스를 먼저 봐요. 인터넷으로. 그러면 꼭 골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장 기자는 손 선수 실제로 만났잖아요. 저는 네.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행사장에서 네네.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모든 인터뷰마다 본인을 낮추고 As I said before, it's not very important who scored the goal, who scored. I think it's the most important is the team, 팀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참 코리안 어워즈에서 상을 받을 만하지 않나 싶네요. 자, 유럽의 명문 구단 토트넘 핫스퍼 소속인 손흥민 선수는요. 국내에서는 30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차범근 전 감독의 유럽 통산 121골 기록을 지난해 경신,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막 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수가 된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지난 시즌에서 11골 10도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2020-2021 시즌에서는 더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즌 첫 경기부터 무려 4골을 기록해 한 경기 최다 득점 선수에 등극했고요. 아직 이 프리미어리그 시즌이 진행 중인데도 벌써 엄청난 기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EPL 사무국이 발표한 10월의 선수 수상자로 선정, 개인 통산 3번째로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로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를 센세이셔널하게 누비는 글을 두고 인터넷에서 피 튀기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스포츠 방송사는 공식 SNS에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라는 질문을 올리기도 했는데 현지 축구 팬들은 예스! 손흥민 월클 인정이라며 수많은 인정 댓글과 좋아요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은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잘해주고 있다라며 극찬을 했고요. 저런 걸 스포츠 채널에서 할 만큼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는 선수인 건 분명해요. 그러네. 그럼요. 절정이네. 자, 그리고요. 올해 손흥민 선수의 눈부신 활약에 유럽의 또 다른 명문 구단 레알 마드리드의 페레즈 회장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한다라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잡기 위해서 무려 885억 원 상당의 대형 재계약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살아있는 신화, 올타임 리빙 레전드, 아니 포에버 레전드. 손흥민 선수의 멋진 활약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방영됐던 T본부 트로트 오디션 프로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서 특유의 담담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는데요. 배불렀다. 뭔가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처럼 잘 부르시더라고요. 이 노래 진짜 좋았지.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을 진짜 빠져드네요. 잠깐인데도. 몰입하게 되네, 진짜. 임영웅 씨 너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는 3천만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박. 그냥 뭘 올리든지 간에 조회수 수십만은 기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 4월 발매된 임영웅 씨의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는 이 노래 너무 좋아. 트로트의 스탠다드 팝 발라드를 접목시킨 곡으로 발매와 동시에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 세대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봐봐요. 트로트도 아니잖아요. 사실 발라드도 아니고. 발라드에서 약간 장르가 통합된 느낌? 그대 우산이 될게 그러니까 어머니 팬도 잡고 젊은 팬도 잡은 거죠. 그리고요, 2020년을 영웅시대라고 할 만큼 인기의 척도라는 광고계에서도 블루칩, 패션, 화장품, 정수기, 자동차, 커피, 건강식품 등 제품 불문, 브랜드 불문, 광고계를 아주 휩쓸었는데요. 임영웅 씨가 광고를 찍었다 하면 제품이 대박이 난다고 합니다. 특히 S자동차사는 임영웅 씨가 찍은 광고가 공개된 후에 이전 달보다 자동차 판매량이 53%가 증가. 와, 대박이다. 또 T치킨 브랜드의 경우에는 임영웅 씨를 광고 모델로 발탁하고 단 석 달 만에 치킨업계 1위에 등극하기도 했고요. 임영웅 씨가 패션 전문 W 브랜드의 CM송 영상에서 입은 린넨 셔츠는 3주 만에 판매량이 무려 510% 급증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대이변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모두가 힘든 이 시국에 전 국민에게 위로가 돼준 임영웅 씨. 2021년에도 트로트로 더 큰 기쁨 안겨주세요.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추석은 나훈아로 시작해서 나훈아로 끝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9월 30일 추석 연휴의 첫날 전 연령대별 초록창 실검을 장악. 그리고 무려 29%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황 나훈아 씨의 콘서트였는데요. 요즘에 사실 인기 드라마도 시청률이 20% 넘기 힘든데 그만큼 화제였고요. 대동단결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훈아 씨가 무려 15년 만에 방송에 출연해 콘서트를 연 남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노 개런티로 무관중 비대면 콘서트를 개최한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보길래 봤는데 내가 더 열심히 봄? 이렇게 재밌는 걸 그동안 어르신들만 봤다니. 다음부턴 효도 티켓팅은 없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의 경쟁자일 뿐. 안방 대통합까지 이루고만 가황 나훈아.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인상 깊어했죠. 세월에 끌려가지 말고 세월의 모가지를 비틀면서 가라는 말. 그리고 뭐 요즘 이 형 많이 찾습니다. 나훈아 씨가 8월에 발표한 신곡 테스 형. 힘든 세상살이를 반영한 가사로 세대 불문, 폭풍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세상이 왜 이래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테스 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니. 기타 리프가 야, 트롯의 락을 접목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나훈아 씨가 부르는 테스 형이 사실 아버지를 부르는 거라서 아버지 산소에서 곡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 또 깊은 사연이 있었네요. 이게 더 감동이네요. 온 대한민국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 영원한 형 나훈아. 앞으로도 오래오래 그만 손 한번 잡아줘 있어. 지난 2019년 M본부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를 통해서 트로트 신의 유산슬로 깜짝 변신한 뒤 예능계의 부캐 열풍을 일으킨 유재석 누님. 2020년에는요. 라면 끓이는 섹시한 남자 유라색부터 하프 연주자 유르페우스, 혼성그룹 싹스리의 유드래곤, 환불 원정대 제작자 지미유까지 예능의 한계를 넘어서며 다양한 부캐가 공존하는 월드, 일명 유니버스를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참 저 부캐릭터 하나 할 때마다 너무 잘 어울려서 와 다음 거는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싶은데 다음 게 더 재밌어. 맞아.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특히 편안함을 무기로 방송이 처음인 어색한 자기님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의 유쾌함을 불어넣으며 전국 자기님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했고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뭐일까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네. 충고는 네. 더 기분 나빠요. 또 식스센스를 통해서 오나라, 전소민, 제시, 미주 씨 4명의 여성 출연자들과 꿀조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My place. Hey, come on, move you. 아니, I'm sorry. 제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한결같은 우리 재석이 형.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챌린지의 원조격인 것 같아요.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이게 사실 대박이었고 유행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싶었던 게 당시에 진짜 SNS에 그냥 계속 연속으로 다 챌린지 영상이 올라올 정도로 네. 이거 안 따라해보신 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1월 지코 씨가 본인의 SNS에 화사 씨와 함께 신곡 아무 노래에 맞춰서 안무 영상을 올렸는데 이때 아무 노래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이 챌린지의 열풍이 시작이 됐죠. 우리 기자 중에서 이분도 춤추면서 인싸 입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본인입니까? 저희 4명 중에 1명입니다. 그래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 죄송한데 김구라 씨보다 못 추는 것 같은데. 예. 아니에요. 하하. 아니에요. 어쨌든 저 영상이 뭐 춤을 잘 췄다 안 췄다를 떠나서 그 장점인 그 먹먹미가 잘 드러나는 네, 그런 영상이네요. 다행입니다. 김구라 씨마저 따라 추게 했던 아무 노래 챌린지. 이게 막 아이돌 군무처럼 어려운 게 아니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살짝 시크하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시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쓰익입니다. 쓰익. 아, 쓰익이에요? 많이 아파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폭발을 했는데 영상이 공개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픽비에서 아무노래 챌린지 영상이 무려 1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챌린지가 뜨면서 가수들이 컴백을 할 때마다 기본 홍보 수단이 그래, 대단한 맞아요. 것 같아요. 요즘에 헨리가 정말 또 옛날 열심히 사진으로 하더라고요. 많이 네. 하더라고요. 제 것도 있어요, 헨리 거. 네. 진짜 요즘은 뭐 제시 눈눈 한나도 그렇고 아. 챌린지를 어떻게 좀 재밌게 하느냐가 홍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과연 내년엔 어떤 챌린지가 세계를 들썩이게 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아니 뭐 솔직히 이거는 연기를 잘해서 받는 상이죠. 지난 3월에 첫 방송 후에 전국의 부부 사이에서 휴대전화 검문 욕구를 불러일으킨 걸로 모자라서 봐. 아니야. 싱글들은 비혼을 선언하게 만든 그런 드라마입니다. 제2본부 드라마죠. 부부의 세계. 진짜 매회 얼얼한 마라마 스토리와 급변하는 전개로 시청자들을 충격의 카오스에 빠뜨렸죠. 갑자기 쳐들어서 사실 저는 좀 보다가 결혼을 못할 것 같아서 안 봤습니다. 아하, 뒤가 더 재밌는데. 난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김희애 이즈먼드. 그죠. 주인공 지선의 역과 혼연일체되면서 이번에도 인생 연기를 놓치지 않은 김희애 씨. 태호 씨가 어떻게 망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셔야죠. 잘해요. 연기 너무 잘해. 그러니까 말이 안 될 것 같은 어떤 내용에 개연성을 부여한 건 정말 김희애 씨의 위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기력으로. 네. 그리고 시청자들 명치를 부여잡게 한 두 주인공이죠. 배우 박해준, 한소희 씨. 진짜 이거 욕바지상 받을만 하지 않나요? 그렇죠. 두 분은? 예. 그렇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잖아. 선우를 사랑하는 감정과 다경이를 사랑하는 감정이 서로 다른 색깔인데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아 그래도 저 사람이 더 나빠 솔직히. 아 제일 꼴보기 싫어. 중간에서 막. 최실아 씨 제 동생분. 저 사람이 최고 제일 PC. 나빠. 아, 너무 저 사람이 제일 나빠. 세상 꼴 양다리 아니야. 진짜 저 사람이 양다리야. 진짜 피해될 친구예요. 여기서 조금 찔끔 저기서 찔끔. 아, 지금도 욕하고 있잖아 우리가. 젠틀한 외모 뒤에 숨겨진 찌질함, 아내에 대한 열등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미친 열연 모먼트로 보여준 박해준 씨는요. 일명 사빠죄야 이 대사 하나로 전 국민의 등짝 스매싱 타깃으로 진급했는데요. 그리고 국민 욕바지상의 또 다른 주인공인 이분이죠. 저도 찬성이에요. 하던 그 여다경 씨. 아 꼴보기 싫어.
사격하다가 한 얘기 아닌가? 그거? 맞아요. 사격장에서 한 얘기. 아, 찬성이에요. 꼴보기 싫어.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진짜 이런 스타일 드라마 좋아하시는구나. 그냥 검은 욕망 위주죠. 검은 욕망은 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인생적인. 눈이 막 졸면서 봤어요. 이태호가 사랑에 빠져버린 불륜녀. 여다경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배우 한소희 씨. 이댁 따님이요. 내 남편이랑 바람 펴서 임신했다고요. 암만 몸이 달았어도 남의 가정 파탄내는 건 들이나 하는 짓이다. 넌 진짜 연기 진짜 잘했네요. 한소희 씨 연기 진짜 잘했어요. 이게 사실 김희애 씨 역할 아우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연기 합을 맞출 때 신인 연기자가 어허. 그걸 뚫어낸다는 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국민이라는 소식은 아무한테나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박해준, 한소희야말로 이제 그 캐릭터가 참 쉽게 잊혀지지 않는 예, 존재감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세상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지만 인생 캐릭터로 최고 대세 배우를 등극한 배우 박해준, 한소희 씨. 2021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다른 연기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정말 그 힐링되는 드라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 덕분에 웃고 울면서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대명 씨 팬이어서 거기서 씬 하나가 아버지 유언으로 전 재산, 회사 지분을 좀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멘트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당장 하면서 살래. 말하는 그 대사에서 감정이 입힌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나 약간 회사 그만두겠어. 하고 싶은 거 하겠어. 계시다. 나한테 하는 말이다. 큰 역할 한 거예요? 프리 하는데? 멘트가 큰 역할을 했죠. 김대명 씨의 저 대사가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요, 흔히 보아온 의학 드라마처럼 권력 암투가 난무하거나 의사들의 이 사랑에만 치우쳤던 내용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삶을 끝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병원에서 특히 환자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의사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내 더욱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해줘요, 우리. 우리 민영이 이제 그만 갈래? 엄마는 싫은데. 아픈 아이를 힘겹게 먼저 떠나보낸 보호자가 소아외과 의사 유연석 씨에게 되려 위로를 건네는 그런 장면인데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뭐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까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 있어요? 저도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조정석 씨가 사망한 환자의 자녀를 배려하는 씬이 있었어요. 심장 적출하는 거 10분만 미뤄도 될까요?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아, 우리 이틀 밤새는데. 이분 아들이 5살인데 이름은 원준이고 오늘 어린이날 아빠랑 짜장면 먹기로. 아, 연기들도 참 잘한다. 담백하면서 울림이 있죠. 근데 한 기자님도 되게 재밌게 보셨잖아요. 네. 지금도 또 울고 계시네요. 난 이게 다시 보는데도 참 이러네. 참. 예. 아이고 참 진짜. 드라마도 재밌긴 했지만 거기서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죠. OST도 그러겠지. 좋았고 직접 연주를 배워서 연기자들이 또 계속 보여줬거든요. 아로아. 임지훈 씨가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닮았어 그리고 약간. 깜짝 놀랐죠. 비슷해. 다시 진짜 입금이 너무 되고. 좋아. 그러니까 제 플레이리스트가 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었어요. 시즌 1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시즌 2를 기다리는 댓글로 노래됐던 2020년 최고의 힐링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 얼른 또 만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5년 12월 명품 브랜드 채널에서 로마 속 파리를 테마로 한 공방 컬렉션을 선보이며 화려한 런웨이를 펼쳤습니다. 파리젠처럼 무심한 멋과 이탈리아 수공예의 정교함이 조화를 이루는 컨셉인데요.
당시 채널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고 칼 라거펠트 연출력과 빈티지 감성의 의상들의 패션계 이목이 쏠렸습니다. 저분이 연출하시면 항상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올해는 컨셉이 뭐다, 이런 게 유행할 거다, 뭐 이런 트렌드를 아예 선도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뉴 컬렉션이 공개되고 며칠 뒤 채널의 명성을 믿었는데 표절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뭐야? 그리고 이게 바로 표절의 증거로 제시된 사진인데요. 너무 비슷하다. 같은 거 아니에요? 진짜 비슷한데? 자, 표절 논란을 제기한 이는요. 페어 아일 니트 디자이너 마티 벤틸리온이었는데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2019년 여름 저희는 채널에서 왔는데요. 샘플용으로 몇 벌 구매하려고요. 자, 이렇게 자신들을 채널 직원이라고 밝힌 이들이 스코틀랜드 페어 섬에 위치한 공방에 찾아와서요. 채널 디자인의 샘플용이라며 그녀의 제품을 구매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본인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이 채널 컬렉션에 떡하니 등장하자 매우 화가 난 디자이너 벤틸리온이 본인의 SNS에 이 사실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데. 아니 왜냐면은 또 왔었다며. 네. 그러니까 사과기까지 했으니까. 사실 여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디자이너 말이 사실이면 정말 속상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이러니한 게 사실 명품 브랜드들이 이 모조 상품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좀 웃기고 그래서 채널이 뭐라고 했을지가 되게 궁금해요. 당시 채널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채널이 벤틸리온의 디자인에 영감을 받은 게 사실이다 라며 디자인이 유사한 점을 인정했고요. 당시 수석 디자이너였던 칼 라거펠트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디자이너 벤틸리온에게 사과를 전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1월 한 여배우가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피의 크루즈 컬렉션 원피스를 입은 사진이 유명 패션 잡지 표지에 실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표절 아니겠습니까? 자, 왼쪽 원피스는 인도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오리짓 센의 작품인데요. 자, 크리스찬 디피의 원피스가 메인에 실린 잡지 표지를 본 오리짓 센은 누가 봐도 자기 의상과 비슷한 패턴을 보고 대분노. 크리스찬 디피가 내 작품을 도용해 컬렉션 일부로 소개한 사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SNS에 크리스찬답지 않은 디피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디자이너 오리짓 센의 주장에 따르면 사진 속 원피스 디자인은 무려 18년 전인 2000년에 자신이 창작한 무늬이며 판매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거대 기업이 창작자들의 디자인을 약탈해 막대한 이익을 벌면서도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는군요. 그리고 브랜드 크리스찬 디피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뭐 요가 동작 같은 거죠? 저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건 너무 똑같다, 요가하는 거는. 너무 똑같아서 이거는 뭐 빼박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억울한 게요. 저 유명 브랜드랑 저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소송하지 않으면 거기 오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이 사람이 카피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억울한 거지. 보통 그러니까요. 소송은 이루어졌나요? 크리스찬 디피의 디자인 도용 논란은요. 법원이 아닌 당사자끼리 비밀리에 은밀하게 합의된 것 같습니다. 2018년 5월 디자이너 오리짓 센은 SNS를 통해서요.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한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크리스찬 디피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지 않았냐라고 추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은근슬쩍 공개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표절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판정난 건 아니었군요. 무언가의 영감을 얻어 새 것을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창작자라면 작품과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 2017년 4월 명품 브랜드 발레시켰니에서 SS 신상 쇼퍼백을 선보였습니다. 가격은 무려 약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백을 본 이들은 저 가방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 표절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나왔죠. 나 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발레시켰니 신상백이 표절 도마에 오른 이유. 이 가방과 정말 똑 닮았기 때문이죠. 저 손잡이의 길이, 손잡이 밑에 내려와 있는 끈 모양 이런 게 다 똑같네요. 집에 이 가방 있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뭐 가구 많이 사신 분들. 스웨덴의 가구 업체인 이케어에서요. 물건을 구매한 고객들이
장바구니용으로 구매하는 가방입니다. 가격은 단돈 1,000원입니다.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발레시켰니의 표절 논란이 확산되자 이케어 측에서 먼저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적은 노력으로 디자이너 백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하하하하. 오리지널 이케어 가방을 식별하는 법이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이게 바로 원조의 클래스라며 실용성과 기능성을 부각시켜 광고를 한 것이죠. 아, 잘했네. 발레시켰니에선 그래서 뭐 반응이 없었습니까? 바로는 아니었고요. 표절 논란이 있고 2년 뒤인 2019년 발레시켰니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뎀나 그바살리아가 학생 때 이케어 가방을 사용해보니 좋더라고요. 실제로 이케어 장바구니를 사용해보고 그걸 발레시켰니 브랜드로 재탄생시킨 거라고 합니다. 레퍼런스였네요. 레퍼런스였죠. 참고는 한 것 같은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바살리아의 말뜻은 자신은 일상적인 기성용품을 본 뒤 변형시켜서 예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레디메이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패션 철학을 카피일 뿐이라며 조롱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신선한 발상의 전환이라며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5월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비는요. 매년 뉴욕에서 푸에르토리코 이민자들을 위해 열리는 푸에르토리코의 날 행진에 맞춰서요. 헌정의 의미를 담은 한정판 운동화 에어4B 푸에르토리코 2019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 디자인 처음 봐요, 저거. 전통 문양인가 봐요, 푸에르토리코에. 되게 독특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몇 주 뒤 나이비 측은 제품 출시를 취소하며 생산된 신발을 전량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 나이비가 우리 고유의 전통 문양을 표절했습니다. 파나마에 거주하는 원주민인 쿠나족이 나이비 측을 상대로 자신들의 전통 수혜 기법인 몰라 문양을 허락도 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호호. 표절 논란이 된 쿠나족의 몰라 문양을 잘 보시면요. 기하학적이고 소용돌이 치는 듯한 형형색색의 무늬가 특징인데요. 쿠나족에게 있어서 오랜 세월 이어온 문화적 정체성이자 자연을 상징하는 어머니의 땅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비 측에선 쿠나족의 혼과 전통이 담긴 몰라 문양을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에 헌정을 한다며 사용한 거죠. 이 일은 쿠나족의 전통을 훼손하고 또한 푸에르토리코도 불쾌할 수 있는 일로요. 나이비는 단순한 표절을 넘어 두 나라를 기만하는 대참사를 일으킨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무궁화나 태국 문양을 일본에 헌정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더 기분 나쁜 거지. 몰라 문양은 파나마의 토착민 집단 지식재산권 특별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은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보호되는 거였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사전 허락도 없이 멋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명백한 나이비의 잘못이다. 나이비는 사전 조사도 안 하냐? 라며 논란이 계속됐고요. 결국 나이비 측은 디자인 기원을 부정확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품을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패션계에 만연한 표절 문제, 개인의 지식재산권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까지도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2018년 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 전략. 바로 미국의 6번째 군대, 우주군을 창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20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디자이너와 군 지도부 등의 협의 끝에 우주군의 새 로고를 공개하게 돼 기쁩니다. 라며 미국 우주군의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우주로 솟아오르겠다는 저 의지를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페이스 포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의 우주군 로고가 공개되자마자 아니 어떻게 그걸 표절할 수가 있어? 다들 그걸 보지 않은 거야? 대체 무엇과 표절 시비에 휘말렸을까요? 미국 우주군의 로고와 이 로고입니다. 그렇죠. 저 어디 나오는 거죠, 저거? 미국 우주군이 표절했다는 이 로고의 정체, 바로 196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스타트렉 속
행성 연방의 우주 함대 스타플릿의 로고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정말 너무 유사하네요. 로고 만든 분이 약간 성덕인가? 그럴 수 있지. 성공한 덕후 되려고 내가 로고를 만든다면 내가 스타트랙 스타트랙 로고를 로고를 박아놓겠어! 뭐 이런 거 아니까. 그리고 40년 전 오리지널 스타트랙 TV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 조지 타케이는 SNS를 통해 우리에게도 로열티가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어요 라며 우주군의 로고 표절에 유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창설을 했는데 이게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빈정상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은 저 로고를 보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우주군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고 중앙의 삼각형 디자인은 스타트랙 시리즈가 방영되기 전에 1942년 미 공군에서 이미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의 원조는 미 당국이다 이거죠. 이 표절 논란에 미국 정부가 끝까지 진지했던 게요. 이후에도 우주군에서는 논란의 로고가 딱 박힌 깃발까지 공개하며 표절이 아님을 또 강조했습니다. 예능으로 장난을 거는데 다큐로 받은 케이스죠. 정면승부하네 그냥. 2016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재판. 스피릿의 토러스 기타 도입부를 표절한 겁니다. 이런 화음 진행은 흔한 거라고요. 양측 변호인들의 팽팽한 대립 속에 묵묵히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두 남성. 이들은 1970년대 헤비메탈의 상징, 전설적인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였습니다. 기타 연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레드제플린 지미 페이지 곡들을 연습하고 했었죠. 근데 이게 무슨 표절 소송인 거죠? 노래인가요? 노래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 랜디 캘리포니아 측의 주장에 따르면요. 랜디가 작곡해 1968년도에 발표한 연주곡 이 토러스를 표절해서 만든 곡이 바로 레드 제플린의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과 유사하다는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지금 스피릿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이건 애매하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1960년대 후반 당시 신인이었던 레드 제플린이 스피릿 콘서트의 오프닝 무대에 섰는데 바로 이때 스피릿의 토러스를 듣고 1971년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만든 거라고 주장했죠. 자, 반면 피고 레드 제플린 측은 스피릿의 토러스를 들은 기억이 없다라며 반박했고요.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가 웨일즈의 한 오두막에서 함께 작곡한 곡이라며 표절 주장에 대해 강력 부인했습니다. 이게 증명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라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사실. 결국 재판이 열렸고요. 배심원 재판을 이루어져 8명의 배심원들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 곡의 피아노 연주곡을 듣고 유사성을 비교해봤습니다. 배심원 8명이 내린 만장일치 판결은요. 만장일치? Stairway to Heaven과 토러스는 유사하지 않습니다. 배심원 판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레드 제플린이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9월 스피릿 측은요. 핵심 멜로디만 추려놓은 악보를 보고 그것도 원곡에 사용되지도 않은 피아노로 연주한 곡을 듣고 유사성을 판단한 데에는 분명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재심을 청구했던 겁니다. 애매하네. 어떻게 됐어요? 자, 그렇게 지난 2020년 3월 장장 6년 만에 기나긴 저작권 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소 법원에서는 레드 제플린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일부를 다른 노래에서 도용해 온 것이 아니라며 2016년의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레드 제플린 표절 혐의 벗었다라며 전 세계에 보도했습니다. 표절을 얘기할 때 이 노래나 음악에 대한 표절 논란이 전 개인적으로 제일 애매한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성적으로 안 되잖아요. 맞아요. 몇 마디 카피하면 표절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건 뮤지션들의 양심이죠. 그렇습니다. 네. 팝 아트의 거장, 포스트 모던 키치의 왕. 화려한 소식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 자, 그런데 현대미술계의 아이돌이라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인기와 명성을 자랑하던 그가 2015년 표절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제프 쿤스를 고소한 사람은 프랑스의 광고 감독 프랑크 다비도비시. 이건 완벽한 표절이에요. 제가 만든 광고랑 모든 것이 똑같다고요. 그는 자신이 제프 쿤스 작품보다 3년 먼저인 1985년에 제작한 프랑스 의류 브랜드 나프나삐 광고를 제프 쿤스가 표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뽀글뽀글한 머리 스타일에 여자 얼굴도 똑같다, 야. 메이크업까지 뭐 너무 비슷하죠. 왼쪽에 있는 작품은 제프 쿤스의 겨울 사건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작품은 다비도비시 감독이 제작한 광고로 작품명이 역시나 겨울 사건. 에이? 명까지 똑같네? 작품명도 같아요. 뭐야 그러면? 이건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이름까지 같다는 건 뭐 어떻게 도망갈 데가 없네. 갖다 썼네. 굳이 차이점을 꼽자면 제프 쿤스의 작품에서는 돼지가 화환을 두르고 있고 예리하죠. 그 옆에 펭귄 조각상이 추가된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표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해요. 당시 논란의 주인공인 제프 쿤스가 한 말. 예술은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이건 표절이 아니라 패러디로 봐야겠죠. 하지만 미술계 일각에서는 표절이 아닌 패러디라면 원작자를 미리 밝혔어야 한다라며 제프 쿤스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죠. 당연하죠. 아 근데 제프 쿤스가 아직 멀쩡히 잘 활동하고 있는 거 보면 판결이 그러면 어떻게 나왔어요? 자, 이 판결이요. 당시 법원에서는 제프 쿤스의 작품 속 여성의 머리카락이 왼쪽 볼 위에 붙은 것부터 표정까지 눈에 띄게 같다라고 지적하며 패러디가 아닌 표절로 인정했고요. 제프 쿤스 측에게 한화약 1억 9천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베끼는 거는 예술가로서의 신용을 저버린 건데 이게 아직까지 멀쩡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가장 비싼 작가로. 타격이 별로 없었나 봐. 이렇게 한 건이었으면 오늘 1위 후보까지 못 올라왔습니다. 또 있어? 또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프 쿤스가 끈처럼 이어진 강아지들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이 조각품은요. 미국의 사진작가 아트 로저스가 1980년에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더 논란이 된 건 제프 쿤스가 아트 로저스의 사진이 담긴 엽서에 저작권 표시가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진이 뭐 그렇게 독창적인 것도 아닌데 이런 건 복제라고 할 수 없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표절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법원에선 제프 쿤스에게 무단 복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아이고, 저작권이 있는 걸 알고도 무시했다. 그럼 안 되죠. 그리고 사진 자체를 또 뭐 독창성이 없다라고 또 폄하까지 해가면서 같은 예술가로서 저런 행위는 진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프 쿤스는 표절 예술가라는 오명을 즐기는 걸까요? 부디 자신의 명성에 좀 셀프로 먹칠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